미래를 보는 창, JTB. 네,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하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화폐 사회를 위한 이 화폐 밑그림,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갈까?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개 나눠놨어요. 이쪽은 법정화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암호화폐라고 나눠볼게요. 근데 이 구조가 상하 관계가 아니고 병렬적 구조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다 동시에 사용되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버블 붕괴 이후에. 일단 이거는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죠. CBDC 상위 개념으로 전체 디지털 단일 화폐입니다. 디지털 단일 법정 화폐죠. 기축통화. 일단 이거 CBDC는 확정이 됐습니다. 각 주요국에서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을 할 거고, 그러면 불안화폐와 CBDC가 공존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CBDC를 바스켓으로 삼아서 IMF가 CBDC 상위 호환 개념의 단일화폐, 법정 단일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발행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될 가능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화폐를 CBDC로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신한은행 쪽 플랫폼 보여드렸죠. 그리고 사용하는 데는 이걸 사용하거나 이걸 사용하거나 우리는 대부분 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연스럽게 점점점 소멸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발행된 모든 통화가 자연스럽게 디지털 통화로 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불안화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CBDC와 불안화폐는 같은 법정 화폐이긴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 이후에.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서는 무엇이 사용될 거냐.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리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만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이더리움이 그 다음 차례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볼 때도. 그러면 법적인 보호를 받다 보니까 이 자산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래들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특정 플랫폼과 연계된 알트코인들 발행도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들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유틸코인이라고 부르죠. 유틸형 코인.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가능하죠. 지금 일단 요거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니까 X표 칠게요. 지금은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요렇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요 사이에 아무 때나 다 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근데 버블 붕괴 이후에는 이제 CBDC 출현하고 요거는 아직 출현될지 안 될지 언제 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불안화폐는 점점점 사용이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이게 존재하는 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습니다. 환전이.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겠죠. 영역을 더 확장을 해서. 그리고 이것도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틸형 코인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CBDC 이쪽이 법정화폐니까 법정화폐와 일반 암호화폐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점점 4차 산업으로 가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이더리움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 때문에 2021년에 들어와서 그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뀐 투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4차 산업 시대의 통화와 금융 환경을 위한 기초 다지기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히 이더리움 기반에서는 왜 이게 중요한지 이미 그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메타버스 관심 많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그 플랫폼을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 없으면 거래가 좀 힘들다라는 거.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아니고 그냥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이 기반 위에 발행되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과 연계돼서,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알트코인들이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떻게 그물처럼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으로 크게 봤을 때는 병렬적인 구조로 가고, 다음 버블 붕괴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들어갈 거고, 결국 불안화폐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안 쓰게 될 가능성.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시점으로 불안화폐는 이제 사라집니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 서서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완벽한 연착륙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싹 전환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CBDC에 대해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일단 암호화폐랑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발행 거래 내역 부분에 있어서 일반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산돼서 기록이 됩니다. 이 블록체인 상에서. 그런데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이 똑같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어요. 중앙화. 그렇다는 뜻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발행되는 모든 화폐에 대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중앙은행이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불안화폐 시스템에서는 현금 기준으로 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1,000원짜리 지폐를 줍니다. 똑같이. 근데 이 사람이 이 지폐를 받고 썼어요. 근데 이거 추적 불가능하죠. 현금에 대해서. 이 1,000원짜리랑 이 1,000원짜리랑 얘가 어디서 뭘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미된 CBDC는 얘한테 주는 1,000원짜리랑 얘한테 준 1,000원짜리, 이게 다 1년 번호가 다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뭘 썼는지를 다 압니다.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통제, 감시, 이 기능이 같이 내재되어 있어요. CBDC 안에는. 그리고 이거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탈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CBDC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불안화폐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똑같은 법정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BDC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지 않죠. 이건 뭐 중앙은행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과 똑같이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 암호화폐는 공급량이 이제 얼추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채굴을 해야 되고 채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점 그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았듯이 요것만 쓰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병렬로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암호화폐의 그런 단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디지털 법정 화폐가 상쇄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무엇을 이제 암시하느냐. 크립토 뱅크가 출연을 할 거고 크립토 금융이 결국 출연할 겁니다. 지금은 그 초입에 들어선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자 그리고 마스터 올해 안으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국내 역시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트렌드에 있어서.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메타버스 환경이 좀 빨리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다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이런 크립토 금융, 크립토 뱅크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그런 초입에 들어선 게 확실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크립토 담보대출이 이제 생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크립토 금리 제공. 이미 일부 영역에서는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아마 이거 특히 암호화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넥소. 넥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암호화폐 담보 즉시 대출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마스터카드랑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그 대출받은 그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든 쓸 수 있게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있어요. 이걸 담보를 잡아서 지금 상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50%거든요. 대출이.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비트코인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US 달러로 5천만 원어치의 현금이 담긴 이 카드를 줍니다. 그걸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냥 일반에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삥 둘러서 온 거죠. 비트코인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트로 활용하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 이거를 담보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 자체, 이게 지금 크립토 담보대출이잖아요. 지금 아마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이제 메인 코인들 담보로 대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대출로 이자 소득, 이것도 잠깐 볼게요. 넥소는 일단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이런 메인 코인들에 해당되는 이 코인들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넥소는 사용자들이 미국 달러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기축통화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건 이제 다 링크를 드릴 거예요. 영상 하단에. 스톰엑스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직불카드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이 스톰엑스는 70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캐시백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쇼핑 보상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국내에서는 G마켓 옥션, 뭐 예스24 등에서 0.6에서 4.8%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이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더라고요. 형태를 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SEC가 승인을 해줬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게 핵심 포인트죠. 즉, 이 크립토 뱅크, 크립토 금융, 요거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다 하겠죠, 이거. 그리고 기타 신용카드 결제 업체들도 이거 할 거예요. 왜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익 창출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황금성이 좀 낮은 담보들, 아주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담보에 대한 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이 담보 잡혀 있던 것을 강제로 압수를 해서 청산을 해버려서 손실을 방어를 하잖아요, 은행이. 근데 문제는 황금성이 낮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 담보를 환수를 해서 현금으로 바꾸기란 여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팔릴 줄 알고. 그런데 암호화폐는 다르죠. 암호화폐는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억으로 이제 담보를 잡고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담보 가치가 뭐 5천만 원까지는 아니겠죠. 한 적정선은 7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담보 가치가 7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 기준이 이제 만들어질 거잖아요. 뭐 7천만 원이 될지 6천만 원이 될지. 그러면 은행 이 담보 대출을 해준 이 업체에서는 먼저 사용자에게 경고를 해줄 겁니다. 담보를 더 채워 넣던지 이거 갚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담보 잡혀 있던 거 바로 청산을 해버려서 자금을 회수를 하겠죠. 근데 자금 회수가 바로 된다는 게 장점이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 입장에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업체가 결과적으로 이것까지도 다 확장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장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딱 윤곽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크립토 뱅크, 크립토 금융이라는 걸 설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가까운 미래에. 이미 하기 시작했으니까. 해외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신용카드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일단 법정화폐. 여기에는 일반 법정화폐와 그러니까 불안화폐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CBDC를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암호화폐 지갑도 같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각각 플랫폼에 맞게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그런 신용카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다 사용하게 될 신용카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그리고 이것을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결국 발행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더 좀 설명을 해드린다고. 얘네들이 지금 메타버스 다 몰빵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술에. 페이스북이 지금 노리는 거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 뿐만이 아니고 VR, AR, MR, 그리고 XR 이거에 대한 기기 개발 여기에도 이제 다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장 먹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상화폐가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흐름에서는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 리브라 이거 결국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에서 이거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거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이미. 그럼 이걸 또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리브라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진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리브라 담보 대출. 페이스북에서.
결국 얘는 미래의 먹거리 금융까지 다 넘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거 크립토 금융 있죠. 페이스북이 여기도 결국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수순이 지금 딱 그래 보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메타버스를 노린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디지털 경제 구조,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먹거리들을 다 싹 다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앞서서 보았듯이 이런 크립토뱅크, 크립토 뭐 금융 이런 것들이 특히 유리한 기업들이 IT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존 카드 회사들도 IT 인력들을 많이 뽑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함인데, 그럼 결국 이거 뭐예요? 은행.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버블 붕괴 이후에 금융과 통화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은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당연히 은행은 오프라인점 대폭 줄어들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다 희망퇴직 받고 있죠. 개발자들은 더 많이 뽑고 있는데 일반 서비스나 뭐 상담해주는 그런 인력들은 다 쳐내고 있어요. 지금.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상품 개발에 결국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굳이 은행에서 어렵게 대출 받을 필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은행의 역할이 점점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예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버블 붕괴 이후 사이클에서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이건 이제 투자 관점입니다. 여태까지의 관점은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음 버블 붕괴 이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기로 진입할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상에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은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실물 금은은 그냥 10%가 적당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메인 코인이고 하나는 알트 코인. 메인 코인은 이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 중에서의 우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앞으로 수천 개의 알트코인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수천 개의 알트코인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은 그냥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되고요. 그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지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코인에 대해서 미리 이거를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로 투자 관점에서 돈이 될 만한 알트코인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전까지는 이거는 그냥 개인 선택에 맡겼지만 이제는 이제 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그리고 기존의 불안 화폐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화폐로 다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버블 붕괴 이후에는 유동성은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소화하기 위한 거대 시장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제 금융시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일단 채권시장, 그리고 환율시장, 주식시장.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면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까지 같이 하면서 이 엄청난 유동성을 같이 소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아직도 많이 모자라거든요. 많이 모자르다는 뜻은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가 공존하는 대중화 시대로 다음 버블 붕괴 이후에 진입하게 된다.
요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게 많은 것들을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플랫폼 자체가. 보통 화폐 개혁이라고 한다면 뭐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식의 화폐 개혁은 혼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CBDC 충전 요거는 그냥 화폐 개혁이다. 요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수수료나 뭐 각종 송금, 출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수료가 이쪽이 훨씬 더 쌀 거기 때문에 일반 기존의 그 불안 화폐보다는 사용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뱅킹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는 좀 큰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조금 관점이 바뀌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뭐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멤버십 전용 시장 분석 라이브 스트리밍은 제가 따로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이제 그때 라이브로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 관점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한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